제가 러너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러너에게 최고의 휴식은 잠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간 잠에 대해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개념이랄까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최근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개념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수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잠을 자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잠을 드는 시간도 달라지고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이런 시간들이 바뀌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사회적인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생물학적인 이유라면 성장이라든지 노화 이런 것들과 관련이 깊을 겁니다. 성장기가 아이들을 보면 잠을 정말 많이 잡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는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잠을 자고요. 어린이나 아니면 청소년들도 잠을 굉장히 많이 자죠. 아이들 경우에는 한 10시간 정도는 자야 되고요. 청소년들도 한 7시간, 8시간 이상은 잠을 충분히 자줘야 충분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 정도 잠을 자야 성장을 할 수 있죠. 반대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잠을 자는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고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분들에 비하면 잠을 굉장히 적게 자게 되죠. 자, 이런 생물학적인 영향도 물론 잠자는 시간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요. 현대 들어서는 사회적인 요인들, 제 주변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적 요인이라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학생분들은 등교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죠. 물론 자력으로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부모들이 억지로 깨워서 일어나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학생분들 참 학업을 위해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또 이것저것 공부하고 숙제하고 하느라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잠을 안 자고 늦게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드는 시간은 늦어지고 일어나는 시간도 좀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 방학이 되면은 상황이 또 좀 달라지게 됩니다.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면서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나 특정한 활동,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학교를 다닐 때와 거의 비슷하게 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따라서 어떤 학교를 다니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잠자는 시간, 잠을 유지하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또다시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바뀐 패턴은 주간 단위로 바뀌기도 하고 요일별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또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 안에서 직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상황, 시장의 상황, 아니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들어갔을 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1년 365일 매일 똑같은 일들이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진행되고 벌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따라서도 수면의 시간과 수면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아이들 처음 태어났을 때 정말 부모님들 거의 잠을 자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의 수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업이 바뀌게 되면 저처럼 직업이 바뀌게 되면 또다시 수면의 어떤 시간과 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또 이사를 가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바뀌게 되고 또다시 수면 시간이 혹은 수면 패턴이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은 나이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렇게 해서 잠을 자는 시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시간들이나 수면을 취하는 방법들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부릅니다.
시차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뭐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와 뭐 제가 있던 곳에 시간 차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뭐 굉장히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것들, 그 시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을 시차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여행을 가서 생기는 시차가 아니라 아까 얘기 드렸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시차가 생기는 것들을 저희가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말 그대로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하루나 뭐 주, 월 단위로 시차가 생기는 걸 얘기해요. 뭐 저희가 간단하게 평일하고 주말의 삶만 봐도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평일에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하고요, 주말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치 시차가 있었을 때처럼 피로감 비슷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사회적 시차증은요, 주 단위로 생기기도 하고 월 단위로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며칠에 한 번씩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시차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크거나 그렇다게 되면은 더 피곤해지고 사람이 뭔가 민감해지고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는 체중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떤 질병이 생긴다든지 정신적 질병이라든지 육체적 질병,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평일에 수면 시간을 굉장히 부족하게 있었는데 주말에도 똑같이 그런 피곤한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런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말에 조금 늦게 일어나셔도 괜찮고요, 낮잠을 자시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조금 늦게 일어나고 낮잠 주무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 차이가 너무 심할 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금요일까지는 매일 아침 5시, 6시 일어나다가 5시 일어나다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아침 뭐 9시, 10시가 돼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신다든지, 낮에 낮잠을 자는 것도 한 1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낮잠을 거의 뭐 5시간씩 이렇게 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적 시차증, 사회적 시차가 너무 크게 되면 추가로 잠을 저희가 좀 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낮잠 얘기 드렸는데, 이런 시차 차이로 해서 몸이 피곤한데 낮잠을 그냥 잤어요. 그렇게 충분히 자도 몸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찜찜하고 피곤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사회적 시차증이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 굉장히 신선하기도 했고요, 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게 됐어요. 당시에 이 용어를 듣고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 그게 뭐냐면은 뭔가 거친 파도 위에, 거친 바다 위에서 거친 파도와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표류하게 되는 배의 어떤 모습을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 시차를 딱 뭔가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게 조금 흔들리는 건 괜찮지만 배가 정말 많이 흔들리면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시차증을 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가 배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도 앵커, 그러니까 닻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리저리 막 매일매일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정말 급격하게 바뀌는 이런 요동치는 세상에서 그래도 하루에 몇 번 혹은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뭔가 기준을 잡아주는 닻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닻이 있느냐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저에게 있는 닻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에게는 두 가지 닻이, 앵커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달리기입니다. 단식의 경우에는 먹는 것에 대한 시차를 좀 리셋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주 목요일에 단식을 하게 되는데요, 단식을 하고 나면은 뭔가 몸이 차분해지고 모든 것이 초기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과식을 하거나 몸에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도 이런 단식을 하게 되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 그런 것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다음부터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몸이 계속 찌뿌둥하고 배가 계속 부른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계속 기분도 좀 안 좋아지고 불안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닻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에게는 단식이라는 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는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저를 잡아주는 닷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피곤할 때 혹은 정신적으로 좀 심란하고 힘들 때 달리기를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너무 늦게까지 늦은 시간에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요, 잠도 잘 오고요. 또 잠시나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그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 안에 있으면은 그걸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거기서 잠시라도 좋으니까 좀 벗어나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구나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에겐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요. 또 달리기를 할 때 신체적 변화도 정말 큰 것 같습니다. 혈액이 미친 듯이 온몸을 막 돌게 되고요. 근육은 적당하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가쁜 호흡을 내쉬는 동안 몸에는 산소가 엄청나게 공급이 되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나면은 갑작스럽게 또 차분해지기도 합니다. 호르몬 분비도 안정이 되게 되고 몸에는 적당한 탄력이 느껴지고 몸이 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 신체 활동도 어떤 닷으로서 정말 어떤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달리기를 하는 시간 자체도 닷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달리기를 하러 나가 있는 시간 동안은 잠시나마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하루의 시간 중에서 여백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여백이 내가 흔들리는 것을 꽉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그 여백 덕분에 내가 흔들리더라도 흔들릴 수 있는 여유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빽빽하게 하루가 가득 차 있다면 그 하나하나의 이벤트들이 요동을 칠 때 다른 것들을 부딪히게 되고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달리기라는 여백이 있게 될 경우에는 다른 어떤 큰 이벤트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더라도 뭔가 완충장치 혹은 그 여백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충돌을 받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달리는 시간 동안은 또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비우고 달릴 수도 있었어요. 이게 좀 제가 느끼는 달리기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말고도요, 달리기의 이점은 정말 많을 겁니다. 특히 직장을 다닐 때 저에게 만약 달리기가 없었다면 제 몸은 정말 극도로 나빠졌지 않을까. 지금의 제가 없을 적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몸이 나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건 달리기에 대한 예찬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저에게는 달리기라는 도구, 앵커, 닻이라는 게 있었고 단식이라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하신다든지 요리를 하신다든지 또 다른 운동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산책이나 요가,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도 이런 사회적 시차층을 줄이는 닻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닻의 역할을 하려면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런 행위를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되면은 장기간 지속하기가 힘들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같은 걸 의식해서 해서도 안 되고요. 정말 순수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그 활동이 어떤 것이 되든 글쓰기든 독서든 음악 감상이든 악기를 연주하는 거든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현대사회를 살아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사회적 시차증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